제가 이제 북한 핵 문제 쪽에 시간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뭐, 국제적인 문제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대개 이런 장절로 나가겠습니다. 이 핵무기가 뭔지 이 기술적인 측면을 전혀 모르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할 것이고, 잃어버린 30년, 이거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용어인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헛다리만 짚은 거죠. 헛다리만 짚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잃어버린 30년대라고 부르는 것이고, 탈원전, 이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일인데, 뭐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역. 예. 이 국가에 누를 끼칠 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애국적인 족적을 지우려고 하는 아주 그 엄중한 계획까지, 예. 하여튼 그런, 그다음에 이제 북한, 최근의 북한 핵 위협 상황, 마지막에 저의 개인적인 제안, 뭐 이제 이런 순서로 오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핵무기가 무섭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핵무기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느냐? 뭐 그 수치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대개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둘이서 10,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전 세계 핵 보유국이 몇 개 나라냐, 이건 알고 계셔야죠. 북한까지 포함해서 9개입니다. 예, 9개 나라인데, 미국, 러시아가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하면 다 잔챙이들입니다. 잔챙이들인데, 그 중에서 무섭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핵무기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핵무기가 터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파들이 발생을 합니다. 핵폭발과 함께 발생하는 파들이 5가지. 나중에 원자병은 이제 사후에 계속 이렇게 달겨드는 후유증이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폭풍파, 열파, 방사선파, 전자자기파, 그다음에 낙진, 이런 것들이 핵폭발이 되었을 때 바로 발생하는 충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에너지로는 폭풍파가 가장 에너지가 큽니다. 당장 터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도시가 막 절단나고 건물들이 다 날아가고 하는 건 주로 폭풍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폭풍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 폭풍파를 설명을 학생들한테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래요. 그렇게 폭풍이 세면 근처에 있으면 눈도 깜빡할 사이 없이 그냥 죽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답을 하지요. 얘들아, 눈을 깜빡거릴 여가가 없다. 이게 지금 수십만 분의 1초 사이에 발생하는 폭풍인데, 뭐 눈을 깜빡거리기는 뭘 깜빡거리. 그다음에 여기 뭐 열파, 불덩이가 되잖아요, 근처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숫덩이가 돼서 죽겠네요. 그렇게 사체스러운 얘기 하지 마라. 숫덩이는 무슨 숫덩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숫덩이 남기지, 가까이서는 숫덩이가 뭐고 안 남아요. 하여튼 이런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고, 지금까지 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핵실험입니다. 핵실험은 공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실험을 해야지만 이게 잘 터지는지, 뭐 나중에 관리를 잘 하는지, 효율성이 어떤지 다 데이터를 얻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핵실험을, 핵보유국은 전부 9개 나라인데, 핵실험을 한 나라는 8개 나라입니다.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핵을 가졌다라고 한 번도 보여준 일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핵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참 절묘한 건데요. 이걸 Strategy of Ambiguity, 모호성 전략. 요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요거 잘하대요. 요쪽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는데, 이 모호성 전략. 여기 이제 꽉 먹고 알 먹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면 핵을 가진 강대국들이 막 견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핵 가졌다고 언제 말했느냐고. 그걸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한테 너 핵 가졌자고 제재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럼 핵을 안 가졌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핵 가졌냐 안 가졌냐 물으면 답 안 해요. 답 안 해요. 냄새만 풍겨요. 예, 이제 그러나 뭐 핵 보유국입니다. 자, 이렇고 핵무기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핵무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5세대까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5세대까지 있어요. 1세대가 원자력 폭탄, 2세대가 수소 폭탄, 3세대가 중성자탄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뒤에 거는 뭐 연구 개발 단계만 했고 실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3세대까지는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력 폭탄, 수소 폭탄, 중성자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1세대, 2세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원자력 폭탄과 수소 폭탄. 원자력 폭탄은 핵 분열탄이고요. 수소 폭탄은 핵 융합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탄은 이 핵 분열 물질이 확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로 폭발을 시키는 것이고, 수소 폭탄은 핵 융합탄이니까 서로 다른 원소들이 융합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위력은요,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분열탄보다 융합탄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폭발력이 큽니다. 예, 그런 정도로 상식 무장하시고, 자, 이제 한반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뭐 분열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수폭도 지금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1세대 이 분열탄, 여기 이제 기본적인 폭탄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탈원전이 왜 문제며 문재인이가 왜 반역질을 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요 그림을 이렇게 도표를 그렸는데, 분열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열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인절미를 만들 때요, 콩고물로도 만들고 팥고물로도 만듭니다. 그지? 농축 우라늄으로도 만들고 플루토늄으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을 가지고 농축을 하면,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얘기는 우라늄 이렇게 산에서 광산에서 캐와서 우라늄이 아닌 걸 다 깎아내면 이걸 정광이라고 그래요. 정광. 그죠? 정광 상태에서 우라늄 238이라는 물질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핵폭탄이 되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거는 우라늄 235거든요. 요거는 한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238을 다시 드러내고 235의 농도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 235의 농도가 90%가 넘어가면 그놈 가지고 인절미를 만드는 겁니다.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라늄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농축시설이라고 하는 이 농축시설 단계를 거쳐야 우라늄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농축시설은 핵폭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축을 90%까지 하지 않고, 그저 뭐 한 3%, 4%까지만 하면요, 요거는 그냥 농축 우라늄이고, 90% 넘어간 것은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보통 우라늄 농축한 거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농축시설이 군사시설입니까? 평화시설입니까? 양쪽 다 하라고 답을 하셔야죠. 양쪽 다 하라고. 우리 뒤에 웃으시는 강 위원장님 우리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농축시설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금지요? 금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면 백화점에 부엌칼 안 팝니까? 강도가 들면 흉기고 우리 와이프가 들면 내 먹이 살리는 도구인데 그거 못 팔게 합니까? 야구 방망이 못 팔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축이 국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농축 우라늄 폭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원자력 발전소에 뗀다 그랬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떼면요, 이 원자로,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연소해서 발전을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가 크게 보면 경수로 타입이 있고 중수로 타입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다 중수로입니다. 우리가 24개 원전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20개가 다 경수로입니다. 중수로 타입은 4개밖에 없는데 이 중수로 타입에서
떼면요, 우라늄을 떼면 거기에서 다 떼고 나면 연료가 폐연료가 되겠죠. 우리 연탄 난로 연탄 다 떼고 나면 허에 덩어리가 그대로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떼고 나도 덩어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폐연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른 용어로 하면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게 방사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똑같은 걸 놓고 spent fuel, PP, 과거분사 spent fuel, 사용했는데 지금도 연료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중소로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그 세 가지로 부른다는 거, 요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spent fuel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다시 부셔가지고요, 그 타고난 걸 다시 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골라내면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뭐 원자력 뭐 관련 연구 재료들, 뭐 암병원에서 쓰는 뭐 치료제, 비파괴 건설에서 비파괴 검사하는 거, 온갖 재료 원료들이, 새로운 자원들이, 소중한 자원들이 거기에 수백 가지가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 산업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플루토늄입니다. 예, 거기서 다시 걸렸을 때 쏟아져 나오는 물질 중에서 하나가 플루토늄인데 그게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플루토늄탄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우라늄탄, 플루토늄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다 되셨죠, 그죠? 예. 그러면 그 골라내는 거, 그 폐연료봉을 부셔서 다시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이 재처리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질문 안 해도 알겠죠? 이거 금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쪽 다입니다. 그죠? 이 재처리를 해야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소중한 자원들을 뽑아 쓸 수도 있고, 또 재처리를 해야지만 이 독성이 제일 강하다 그랬죠. 이 폐연료봉이. 이 독성이 강한 것을 이방만한 덩치의 독극물을 쓸 거 다 쓰고 물로 액체로 흘려보내고 나면 정말로 처리해야 될 독극물은 요만하게 줄어듭니다. 예. 그거를 콘크리트나 고무하고 섞어서 단단하게 고화시켜서 드럼통에 담아서 깊은 곳에 파묻는 것이 연구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처리를 거쳐야지만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환경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러나 핵무기 만드는 데도 필요한 겁니다. 네, 재처리 시설은 민감하지만 금지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 핵무기를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1945년, 그죠? 만들고 나니까 그 당시 소련이, 야, 쟤들만 저거 가지면 쟤네들이 세상을 지배하겠는데 큰일 났네. 허겁지겁 막 따라 만들죠. 1949년에 소련도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또 영국, 프랑스가 이거 뭐 2차 대전 때 미국이 동맹국이었는데 그것도 같이 성장하고 나니까 이 핵기술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하거든요. 더럽다, 우리가 만들지 하고 영국도 만들었고 52년, 프랑스도 60년에 만들었고, 중국도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는 큰 나라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64년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5개 나라쯤 되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머릿속을 굴려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런 식으로 핵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면 너나 뭐 나나 또나 걔나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 핵무기 가지고 이건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핵 확산을 방지하자.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 체제가 유엔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요, 여기 이제 더 재미있고 고약한 생각이죠. 아니, 핵무기 내가 딱 가지면 아무 놈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힘의 상징이고 패권의 상징이고 보물단지인데 이걸 우리가 독점하고 있어야지. 그 조무래기 나라들이 다 가지고 다 힘쓴다 그러면 이건 질서가 엉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못 가지게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국익 차원입니다. 이걸 이제 제국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이 협소한 일방적 국익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좌우장 큰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제 정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 동기로 이 레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핵비확산 체제고요.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이 4가지 종류의 무기에 대해서 다 비확산 레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좌우지간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대량 살상 무기는 WMD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늘 시절로 만났으니까 요게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WMD Non-Proliferation Regime. 이게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체제.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 확산을 방지하는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요 NPT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1970년에. 요 조약이 이것 말고도 막 각 조약 협정들이 막 많아요. 그거 다 여러분 모르셔도 좋은데, 아, 요게 NPT라고 하는 조약이 핵 비확산 체제의 헌법이구나. 요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 조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핵무기를 이미 가진 사람들, 가진 나라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뭐 어떡하겠느냐. 다시 도로 없애라 소리 못하니까 가지고 있대. 너희만 가지고 있어야 돼. 확산시키면 안 돼. 이렇게 딱. 그 다음에 핵을 안 가진 나라들한테는 너희는 지금부터 핵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불공평하죠? 자기까지 싹 핵무기 만들어 놓고 다른은 못 가지게 하는 거. 북한이 미국을 시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아닙니까? 이 제국주의 발로다고, 그지?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산처럼 쌓아놓고 왜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핵무기 만드는 거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요. 반대하죠. 바로 이런 계산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이. 이런 체제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구가 위험해졌겠죠. 그러면 이래서 이게 제가 두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두 얼굴을 잘 안 보이시는데 NPT는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냉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우리는 어느 쪽을 쳐다봐야 되느냐? 천사의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처럼 니캉내캉 맘먹자. 나도 핵무기 가지고 네가 나보다 덩치 커지면 나 어차피 못 건드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무역하고 외교하고 지금 불을 창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재받고 막 견제받고 난리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강대국들이 저렇게 질서를 잡지 않으면 조무래기 국가들이 다 핵무기 가지면 관리도 안 되죠. 사고 날 수 있죠. 뭐 오만 가지 일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얼굴을 알되 천사의 얼굴을 보고 국제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치가 발생해요. 정치가. 바로 이런 체제 때문에 남북 정치, 동서 정치 뭐 이런 핵 문제의 남북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반도의 남북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핵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남북 문제라고 하는 거는 북쪽의 나라들, 이게 경제에서는 왜 남북 문제라고 하면 북쪽에 잘 사는 나라들 질서대로 했더니만 북쪽 나라들만 계속 잘 살고 남쪽 나라들은 계속 원료 공급체 역할밖에 못 하더라. 이게 소위 제3세기 이론 아닙니까? 불평등. 그죠?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이면서 대한민국이 핵무기 만드는 건 절대로 못 가지게, 이게 우리를 걱정해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핵 독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속셈이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맹이니까 그 대신 누가 너한테 핵 공격을 하면 내가 그 친구를 혼내줄게. 이렇게 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핵우산입니다. 핵우산 그게.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세 가지를 선다형으로 드린다면 첫째, 무지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둘째,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셋째, 요거는 고약한 것이다. 요 세 개 중에 답이 어느 거냐? 2번입니다. 2번. 왜? 무지무지하게 미치도록 고마운 건 아니에요. 왜? 거기에 남북 갈등 정치가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동서 문제에서는 미국이 우리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격 자체는 그냥 고마운 것이지만 대한민국한테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핵보유국이 된 상태에서는 죽고 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바로 핵을 둘러싼 국제 정치인데 제가 버스를 그려놨잖아요. 저기 버스, 많은 버스에 누가 하나 매달리고 있죠. 저게 북한입니다. 저게. 이게 핵 세계가요, 핵 누클리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버스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만 버스 안에 딱 탄 사람들은 자리를 딱 차고 앉아가지고요. 그냥 뭐 즐길 거 게임도 즐기고 딱 있는데 이 버스가 정류장에 딱 가서 서면요. 버스 안에서 탄 사람들 마음이요. 똑같이 한 마음으로 통일돼요. 저 밖에 있는 놈 한 놈도 안 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비잡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싸우다가요. 그 버스가 딱 서면요. 둘이 힘을 합쳐가 전부 다 못하게 다 밀어냅니다. 이게 남북 정치예요. 버스 안에서 싸우는 거는 동서 정치예요. 이런 게 막 남남 정치도 있어요. 남남 정치도. 핵을 못 가진 나라들끼리 그냥 핵무기 서로 만들려고 경쟁하는 게 남남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가 있는데 이 버스에 매달린 건 뭐냐 하면요. 이 기술적 문턱과 정치적 문턱 중에서 기술적 문턱만 넘은 나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핵실험을 해서 핵 폭발을 탁 시키고 내 핵무기 있는 거 봤지? 기술적으로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너는 가지면 안 되는 놈이 왜 가졌어? 안 돼. 내려놔. 계속 패고 제재하고 압박하고 이러면 이건 핵무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진정한 핵 보유국이 되려면 기술적 문턱과 정치적 문턱을 다 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처음에 초장에 핵 만든 5개 나라들은 자기들이 다 룰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2개 다 넘은 상태지만 인도도 넘었고 파키스탄도 사실 넘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안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면 늘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북조선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그냥 핵 보유한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해주느냐고 요구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은 버스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 매달려서는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핵 세계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북한 핵 상황을 살짝 이 설명을 이 그림으로 하면 딱 이런 그림입니다. 다른 핵 보유국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데 자기도 끼겠다고 탁 도론교육에 이제 2006년이죠. 핵실험하고 이제 튀어도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개 나라고요. 북한이 핵실험 6번 했고요. 북한이 지금까지 이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로부터 11차례 제재를 받았습니다. 11차례. 여기 제재 받은 순서가 있는데 이 굵은 걸 써놓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여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번호를 말하는데 요 가능 번호까지는 강력한 제재라기보다 권고 수준의 제재고요. 이 굵은 글자부터는 구체적인 제재입니다. 북한이 광물 수출 못하게 하고요. 또 뭐 무기 수출 금지하고요. 미사일 핵 활동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았잖아요. 근데 제재가 더 이상 없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핵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합니다. 비토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재가 안 돼요. 제재가 안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니나노죠. 니나노.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힌 것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시켜 온 궤변들입니다. 뜬소문들입니다. 이것들이 엄청 힘을 받았어요. 근데 영어로 인노센트 한 것도 있고 멜리셔스 한 것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엉터리 소문을 얘기하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들 중에는요, 진짜 순진하게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지만 순수한 거예요. 무죄예요. 인노센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요게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해친다는 걸 빤히 알면서 순진한 척하고 얘기하는 놈들은 요거는 멜리셔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이지만 사람마다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보셔야 돼요. 북핵은 대미용림으로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그럼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미국하고 전쟁해서 미국 영토 따먹으려고 그럽니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요 얘기가 많이 떠돌았는데 요새는 이제 좀 죽었죠. 북한이 뭐 핵 사용 막 공갈치고 하니까. 중국도 북핵에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는 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막 한참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핵도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므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우리 강 위원장님 세대 사람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얘기인데 이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북핵도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된다. 이게 두 단계의 거짓말이에요. 북핵을 가진 상태에서 통일이 안 됩니다. 가능성 없어요. 이게요, 남북한이 아무리 통일하고 좋은 뜻으로 뭉쳐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강이 반대하면 통일 안 되는 거 우리 현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 가진 나라로 통일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뭐 어느 나라가 찬성을 해요.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 우리가 누굽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상태인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체제로 흡수돼서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건 주체 통일이에요. 주체 통일되면 이건 저 백두혈통 핵무기지 그게 어떻게 우리 핵무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근데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 요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할게요. 너무나 중요한 사기극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조선반도 비핵화. 비핵화 외교로 북한 핵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0년 동안 이제 헛발질을 하도록 만든 그 막연한 믿음이죠. 막연한 믿음이죠. 북한 핵은 저는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면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북한을 핵 포기를 설득시킨다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건지 우리는 뻔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김일성이가 핵무기를 만들 결심을 한 것이 한국전쟁 때부터 했거든요. 그거는 탈북자 전문가들이 다 증언을 했어요. 고영환 씨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들려줬어요. 예? 왜 그랬느냐? 아니 전쟁을 해서 남쪽으로 확 밀고 갔는데 미군이 탁 개입해가지고 다시 뒤로 밀렸어요. 그런데 그 반가운 우리 중공군 아재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100만 명이 또 내려와서 다시 또 밀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적화통일을 한다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미국하고 휴전 협상에 마주 앉더라 이거죠. 김일성이가 휴전하지 말고 계속 밀고 가자. 근데 중국이 더 안 싸우겠다. 그 이유가 핵을 가진 미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을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걸 중국이 알았다는 거죠. 그 핵의 위력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이 핵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개발 역사가 드러난 것은 1989년부터지만 1954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 우리는 그걸 다 알죠. 그게 뭐 더부나 연구소에 사람 보내고 뭐 김일성 김책공대에 뭐 원자력 공학과 세워가지고 기술자 만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배웠죠. 예? 그게 그래서 이건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핵무기가 북한한테는요 핵보금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어요. 북한의 내부적으로 최대 목표는 북한의 백두혈통 독재 체제를 아무도 도전 못하게 하는 거, 지키는 거.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핵무기가 수령님의 어버이 수령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그 수령 독재 체제의 합법성, 정당성을 강화하는 선전 수단으로서 이거 이상이 없어요. 예. 북한 헌법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핵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이게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헌법에. 예?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조선을 주체 통일을 하에 이제 이렇게 끌어넣는 주체 통일인데 이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미동맹이거든요. 한미동맹이거든요. 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데는 핵만한 수단이 없어요. 핵 아니면 북한이 한 줌도 안 되는 북한이 어떻게 미국하고 상대를 해서 지금 미국을 흔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기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연구원 있을 때부터 북한 핵은 포기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맞대응을 해서 맞대응을 하다 보면 경제력이 우수한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서고 쟤네들이 허겁지겁 부담을 느끼고 아이고 협상합시다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길을 택해야지
그냥 북한 뭐 뒷돈 주고 아부하고 유화 정책 펼치고 또는 압박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좌파 정부, 우파 정부 할 것 없이요. 제 같은 사람 목소리를 지난 30년 동안 안 들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지금 농축도 못하고 제철도 못하고 그러니까 농축 제철을 못한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재력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국가 잠재력을 버리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그렇게 다 포기하고 북한한테 30년 동안 매달리고 정상회담하자고 매달리고 뒷돈 떼주고 그리고 비핵화 한다고 맨날 가면 사기만 당하고 그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네. 그것 동안에 소위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요 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유시민이 같은 사람 한 얘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글자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유시민이. 보기도 싫어. 네, 여기.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강경파가 자기들이 뭐 방위산업 키우고 막 이런 거 키우고 동북아를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을 만들기 위해서 강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냥 미국 책임이다 이거죠.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 갔다 와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래가지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뭐 이렇게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저게 인노센트한 것인지 멜리셔스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한 거를. 자, 이런 30년, 잃어버린 30년 동안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도했던 각종 비핵화 대화를 제가 쭉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헛방입니다. 다 헛방입니다. 북한은 합의를 해도 돌았으면 핑계를 붙입니다. 돌았으면. 이게 이제 원론에서 합의하고 강론에서 시비 걸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너 나한테 빌려간 돈 그 100만 원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겠습니다. 오케이, 도장 찍어. 갚는다. 몇 월까지 갚는다고 도장 딱 찍었어요. 그래 악수하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다 해결됐다고. 좀 있으면 이제 이래요. 내가 갚기는 갚겠는데 어느 은행으로 넣어줄 것인지를 좀 합의하자. 또 이래요. 그럼 뭐 나는 계좌가 국민은행에 있으면 국민은행 넣어라. 아니 나는 국민은행하고 거래하기 싫다. 뭐 이렇게 하고 은행 가지고 또 한참 또 그냥 매달려요. 그래 은행 합의하고 나면요. 그다음 그 당신 이름 계좌로 넣어야 되나 뭐 가족 이름 계좌로 넣어야 되나 계좌 가지고 또 이게 이런 식이 북한하고 협상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게 보시면요 9.19 합의 때 뭐가 다 되는 줄 알았죠. 그 다음에 강론에 가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 이유는 뭡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북한의 누클리어 익스프레스 핵 특급은 지금도 질주하고 있다. 지금도 질주하고 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평화 공세를 펼친 그 순간에도 북한의 핵 기차는 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들어요. 당선만 되면 그냥 정상회담 하려고 그냥 밀사 보내가지고 뭐 중국에서 만나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 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 핵에 대해서 안보적인 대응을 하면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든 뭐 돈을 도와주든 식량을 주든 그건 뭐 저는 시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유화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너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병행돼야 되지 이쪽을 빼놓고 이쪽만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 생활을 해왔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김한국.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2018년에 북한이 평화 공세를 펼쳤잖아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제 우리 정의용 특사가 북한 갔다 와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더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고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미국 가서 또 했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한테 정상회담하라고 시키니까 또 트럼프가 또 널르덩 가서 정상회담 했죠. 그런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유언이다. 선대 유언이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북한도 뭐 그 우리 생각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 한반도 비핵화고 그죠? 북한에서는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쪽은 북한밖에 없으니까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북한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핵을 내려놓고 싶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우리가 핵을 포기하기 전에 한반도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모든 영향력을 다 먼저 걷어내야 한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네? 그런데 정의용 실장 그 당시에 뭐 특사 대북 특사가 갔다 와서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어요. 예, 이거 완전 사기극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요, 코리안 페닌슐라 아닙니까? 예?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그 미국 사람한테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은 우리처럼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죠. 그 미국도 이 조선반도 비핵화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요. 많이 헷갈렸어요. 마치 북한이 비핵화 하려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왔는데요. 2019년 4월 달에 왜 하노이 회담 깨지고 나니까 이제 막 문재인 정부가 미국 간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갑자기 워싱턴 날아간 거 한번 기억나시죠? 예. 그 가서 이 선언문, 공동선언문을 그 자리에서 만들지 않고 귀국하고 나서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자가 이렇게 선언문을, 입장문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미국 워싱턴에서 나온 그 입장문에는요, 프레지던트 트럼프와 프레지던트 문이 discussed our two countries' mutual goal of achieving the FFVG of DPRK. FFVC는 완전하고 되도록일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12드라고 하다가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상의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은 그래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쓴 거야 이렇게 하고 만족했고, 중국도 그래 알았어 잘했어 하고 만족했고,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그래 오해해라 오해하고 있어 그게 나는 편해, 북한도 구미 맞추고 우리 국민한테도 구미 맞추고, 이게 지금 조선반도 비핵화의 사기극이거든요. 이 직후에 대수장이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이 사기극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또 평양 가서 군사 합의를 했는데 군사 합의 내용이 너무나 우리한테 불리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분들 700~800명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정경두를 한번 만나자. 도대체 이렇게 계속 당할 거냐. 그렇게 해서 정경두 장관하고 우리 김재창 장군님하고 이렇게 몇 분 하고 이제 저도 거기에 들어갔고, 저는 뭐 예비역 장성 출신이 아닙니다만 그 이제 민간인 전문가로 쭉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 가서 정경두를 만났는데, 뭐 한마디로 이건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장관님, 이 용어는 북한이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허무한 마음으로 참 돌아왔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문재인 정부 동안. 오른쪽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자기 임기 중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전작권이 뭔지 아시죠?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평시는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양국 대통령이 지금 전시 상황이다 라고 같이 합의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한국군과 미군은 한 덩어리가 돼서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미국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 기술과 장비와 정보와 모든 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 하에서 단일 지휘 체제 안에서 싸우게 돼 있다. 그게 현 전작권 체제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 대학교 다니고 20대까지만 해도요, 우리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아니, 전쟁 나면 우리 군대 우리가 못 움직이는 나라가 그게 무슨 독립국이냐. 웃기네. 저 미국 놈들 저거 쫓아내야 돼. 이런 얘기에 그냥 저도 막 그거 옳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안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게 참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을 이 땅에 붙들어 놓는 것이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그 지름길인데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는 모르느냐. 정말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는 해요. 이제 어쨌든 근데 문재인이는 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는 그거 왜 우리가 하려고. 미국이 나는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어. 그때는 몰라도 우리가 먼저 나가라 분리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요걸 하면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항상. 이 표현 잘못된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전작권 환수라고 했어요. 좌파들이. 요 뜻은요. 마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통솔권을 미군이 뺏어간 것을 되찾아온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계속 그 환수로 용어를 틀렸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전환이라고 써요. 전환은 여기 있는 걸 여기로 가져간다는 뜻 아닙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요, 2020년, 2020년, 18년이구나. 북한이 평양공식 펼치고 정경도 장관이 매티슨 장관, 미국 국무장관 매티스하고 만나가지고 이 국방장관 회담하고 발표한 공동 선언문입니다. 공동 성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쫙 이게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 번역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 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에 싸우고 그 위에 꼭대기에 최고사령관은 미군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100%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사령관도 있고 참모들 다 한국 사람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군이 주도한다 이 얘기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미군에 있는 것이 한국군으로의 전환, 한국 장성으로 넘어온다. 그럼 이제 한국 장성이 한국군과 미군을 다 통솔한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예?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영어를 보시면요. 보세요. 이 wartime opcon, operational control 이걸 갖대요. 영어로 되면 어때요? transition of wartime opcon of ROC forces. 이게 뭐냐면 한국군 미군이 이렇게 합쳐져 있고 미군 사령관이 주도하는 것을 이렇게 떼가지고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건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란 뜻이에요. 전작권 분리라고 해야 돼요. 전작권 분리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 뜻은. 근데 이 용어를 우리가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신문기자들도 여기에 호응 안 하고 그럼 뭐 저는 제가 쓰는 글에는 줄기차게 전작권 분리라고 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교모하게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 거. 이 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작권 얘기까지 드렸지만 정말 참 이런 걸 뻔히 알고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허파가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북한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동기로 핵 개발을 해왔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동안 미사일 발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핵폭탄을 꼭대기에 실어서 이렇게 날아간 투발 수단이 미사일이기 때문에 실과 바늘이죠. 핵폭탄을 개발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어보낼 투발 수단을 개발해야 되니까 미사일 시험 발사를 31번밖에 안 했어요. 31번밖에. 그 당시에는 뭐 형편도 그랬고 이제 기술 발전이. 그런데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156회. 금년에만 19차례. 41발의 미사일 쏘았습니다. 금년에만. 그러니까 이게 막 앞뒤도 안 가리는 거예요. 앞뒤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동안 뭐 무수한 미사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미사일들을 제가 다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른쪽 밑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미 본토 위협용. 그러니까 북한이 직접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ICBM대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잠수함이 미 대륙 근처까지 접근하면 미국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수단대로 만들고, 그러면서 가까운 거리를 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이 타켓입니다. 뭐 뻔한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을 타켓으로 할 수 있는 미사일 종류가 제가 뭐 영어로 적어 놨습니다만은 풀업 미사일, 변칙 기동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뭐 북한판 에이테컴스 미사일. 에이테컴스는 우리가 가진 미사일이 북한도 이제 그런 장거리, 단거리라는 뜻인데요. 그다음에 뭐 대구경 방사포, 뭐 이게 전부 대한민국 우리 군과 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이제 단거리용인데, 북한이 명백하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수단을 쓰고, 남쪽을 향해서는 유사시에 조그마한 소형 전술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을 지금 계속 쏘는 겁니다. 근데 변칙 기동 미사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요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변칙 기동 미사일인데, 사정거리 길지 않아요.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미사일 방어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사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2 플러스라고 하는 이 방어망, 또 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탄도미사일이 뭐냐?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쏘아 올리면요, 그냥 정직하게 하늘로 팍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내리꽂히는 자유 낙하하는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덩치가 클 수 있고요, 무지무지하게 큰 핵무기를 실어서 이제 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방어망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날아올 때 속도와 이 각도, 위치를 보면서 궤적을 예상을 하는 거죠. 해서 그 예상되는 궤적에 여기서 우리 미사일을 날려보내서 공중에서 부닥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사일 방어 요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변칙 기동은 이렇게 정직하게 내려오다가 한 번 더 휙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방어망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막기 어려워요. 여기 이제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여러 번 실험했어요.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 음속이 아니라 극초음속이다. 이 뜻은 뭐냐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요, 이 핵폭탄을 실은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목표물에 접근하면서 분리가 돼서 목표물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그때 고지고식대로 정직하게 내리꽂히면 이건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활공을 합니다. 활공을. 앞뒤 좌우 활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속도가 음속 5배가 넘어요. 그럼 못 막는 거죠. 못 막는 거죠. 이게 참, 북한이 이렇게 미국도 위협하고 한국도 위협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억제용이고 동맹 이완용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 핵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미국이 군사 공격을 북한에 하면 우리도 너 보복할 수 있어. 나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소위 억제. 미국하고 전쟁할 의사는 북한에 초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억제.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워싱턴 때릴 수 있다, LA 때릴 수 있다, 이런 핵 협박, 누클리어 블랙메일, 이걸 자꾸 하면 미국 국민들이 흔들려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지켜주려고 하다가 북한한테 핵미사일 맞는 수가 있네? 우리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한국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든, 이게 소위 디카플링, 얼라이언스 디카플링 이펙트, 동맹 이완 효과.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전략이 대미와 대남을 딱 구분해서 투철핵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죠. 보고 있어야죠. 자, 제가 아까 소개드린 궤변들을 하나하나 다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북한이 한국인 해가 되지 않는다. 대미형이기 때문에 한국이 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참 왜 웃기는 얘기인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미국 영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체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목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는 못하게 하셔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는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북한보다 뭐 GDP가 50배나 크고요, 뭐 경제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뭐 같이 뭐 군함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이런 거 해서 경쟁해서 우리를 따라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아예 그게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 우리가 군함이 아무리 우수해도 핵무기 하나면 그 앞에 꼼짝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방 투자를 해도 이 군사 균형은 북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영구히 북쪽으로 소위 잡아가두는 이런 수단이고요. 남북 관계 지배합니다. 누클리어 섀도우 이펙트라고 저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썼는데, 핵 그림자 효과.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안 해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상대방 이 안에 뭐 들은지 알지 너 이렇게만 하면요,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빌빌 사게 돼 있어요. 그게 핵 그림자 효과인데, 지금 남북 관계가 이미 이 상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북한이 핵 공갈에 대한민국 휘둘려 온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남북 관계를 북한이 지배하고, 이게 심하면요 늑대와 송아지 관계로 가요. 우낭 관계, 프레디터 프레이 릴레이션으로. 소하고 이 늑대하고 중간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서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야 우리 남북한이 동족인데 뭐 이럴 게 있느냐, 뭐 같이 뭐 트고 살자, 뭐 오케이 좋습니다, 틉시다, 뭐 휴전선 초소 깹시다, 다 깼다 이거지. 그런데 송아지는 초식 동물이라서 늑대를 못 잡아먹어요. 근데 늑대는 육식 동물이라서 송아지를 언젠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그 관계거든요. 예?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완시킨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통일 안 되는 거죠. 북한이 핵 가지고 우리는 핵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식 통일은 안 되는 거죠. 된다 하면 북한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북핵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뭐 폐일원하고 원자력은 경제적 보물이고 안보 차원에서도 보물입니다. 예. 경제적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원자력은 환경오염이 없어요. 근데 한번 사고 나면 무섭다. 오케이. 한번 사고 나면 무섭지 않은 게 원전뿐입니까? 비행기 타고 사고 나면 다 죽는데요. 그러면 미국 출장 갈 때 걸어가실랍니까? 예?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에 비해서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그 뭐 10만 분의 1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우선 안전하고 오염 없고 값싼 것이 원자력인데, 한국처럼 나라 작고 자원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자원이죠. 그죠? 그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안보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중수로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중수로라고 하는 타입의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그것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핵폭탄 원료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이 저렇게 막 1.1 사태 60년대 후반에 뭐 터뜨리고 뭐 하여튼 60년대 후반에 얼마나 뒤숭숭했습니까? 예? 김신조 내려오고 또 뭐 울진 삼척 뭐 무장공비 나타나고,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 사람들은 실감도 못 하겠지. 예?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정말 굉장했어요. 예?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핵 만들지 않으면 이거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또 그건 안 돼 하고 반대를 한단 말이지. 동맹국인데 왜 반대해? 이거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을 듣고도 지금 그렇게 반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건 핵의 남북 정치에서는 미국이 허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박 대통령 갈등이 있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박 대통령이 굴복했죠. 그때 박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 방문했던 인사의 정언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때 이제 서종철 국방장관 그런 분도 미국 가서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당장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단절하겠다고 그냥 공갈을 친, 그 앞에서 우리 국방장관이 그냥 그거 묵묵히 듣고, 그런 모습도 다 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각서를 써줬죠. 핵 개발 내가 안 할게. 써줘. 그런데 그래 놓고도 사실은 줄기차게 핵 잠재력을 키우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이 오늘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할 때는 만들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은 키워야 한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런 애국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국자가. 예? 그 이제 월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월성 어디 있는지 아시죠? 경상남도. 예. 그 월성의 중수로가요. 캐나다제입니다. 중수로는 캐나다에서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 미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핵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당시 경제수석 시켜가지고 캐나다하고 연락을 해서 캐나다산 중수로를 한국에 짓겠다. 뭐 미국의 견제가 어마어마했죠. 박 대통령 79년 돌아가시 직전에 미국 카터 대통령 왔잖아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카터 대통령 왔을 때 카터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이 주선해준 호텔에 잠을 안 자고 미국 무대가 잤어요. 그 다음날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둘이 서로 등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이 굴하지 않고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원전은 80년 초반에 가동이 되었는데 박 대통령이 그거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 원자로가 중수로인데 이게 바로 이제 벽오동 심은 뜻이 뭔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 중수로도 원자력 발전소예요. 여기서도 예, 당연히 전기 생산하고 다 하는 겁니다. 단지 그 들어가는 연료가 좀 다르고 타입이 좀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근데 이걸 이게 이제 설계 주명이 60년인가 뭐 그래요. 40년인가 뭐 그래요. 40년이에요. 원래 설계 수명이 40년인데 82년에 이게 오픈했으니까 2022년 금년 연말까지는 일단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가동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시 그 안에 투자를 해서 40년씩 더 수명을 늘리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미국 원자로 이미 수십 개를 그렇게 했고요. 이게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20년 탔는데 폐차를 해도 되지만 거기에 뭐 엔진 새거 하나 갖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껍데기 좀 갈고 녹슨 걸 갈고 이렇게 하면 또 한 10년 더 탄단 말이에요. 이거 박근혜 정부 동안 이 월성 1호기에 대해서 7천억 돈을 퍼부어서 그것을 다 리퍼비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쳐놓은 월성 1호기를 2019년에 폐쇄하는 걸로 결정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리고 수출길까지 다 막았어요. 한국이 만든 원자로, 그 처음에는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전 경수로를 가져와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요, 산천초목이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로가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가 됐습니다. APR 1400 이런 거는요, 값싸고, 안전하고, 예? 효율성 좋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전에 그 원전 수주한다고 입찰을 받았는데, 미국, 일본은 우리보다 가격이요, 2배 이상 더 비싸요. 3배까지 더 비싸요. 심지어 중국은 아직도 원전 기술이 아셈블 차원이 많습니다. 남의 거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 붙이는 게 많습니다. 아직. 그 중국보다 우리가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자로를 한번 수출하면요, 거기에 뭐 계속 부품 넣어야 되고 정비 내야 되고 기술 인력 왔다 갔다 하잖아요. 향후 60년 동안 외교 채널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 복덩어리를 문재인이가 발로 찼는데, 그래서 제가 이모저모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반역이다. 예, 이거는 이적이 아니라 여적이다. 네. 여적죄는 사형 이외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참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원자로의 비극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탈원전을 다시 이제 바꾼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씀, 이게 이제 북한 핵전략 진화 과정을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현상인데, 미국은 정부가 바뀌면 NPR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Nuclear Posture Review, 핵 태세 검토서. 이게 뭐냐면 우리 정부의 핵 태세, 핵 전략, 핵 정책의 기본은 이런 거야.
이거 알아서 해. 이러면 미국 그 고위직들 군인들이 그거 딱 보고요. 그냥 공감합니다. 그러면요, 의사결정 과정이 엄청 빠르고 신속해요. 예, 다 이제 대통령의 이 전략을 딱 입력해가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러시아, 뭐 북한 다 알아서 기어. 우리 이거야. 까불지 마. 알아서 기어. 대내외에 공표하는 이제 소위 미국이라는 핵 강대국이 해온 소위 이제 하나의 핵 외교 행태인데 북한이 핵 태세 검토서를 2번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건데 제가 어떤 걸 가지고 핵 태세 검토서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핵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에. 맨 처음에 핵실험 하자마자 북한이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는 핵을 억제용으로 보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사용하지 않는다. 억제용일 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날 좀 제재하지 말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 코스프레입니다. 이게. 예. 이 겸손 코스프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핵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억제용으로 나 건들면 큰일 나니까 제발 나 건들지 마시오. 그렇게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 놓고 2012년에 와서는요. 2006년에 핵실험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요. 핵보유법, 이 정식 이름은 이래요. 자위적 핵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한 법. 이게 북한식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줄여서 핵보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핵보유법을 딱 보면요. 투출핵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앞에 1조, 2조 이쪽에 보십시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부득이 핵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면 선멸적 보복 타격을 하겠다. 이게 바로 대미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안 건드리면 나 핵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억제 only, deterrence only. 근데 이 밑에 5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비핵국이 핵국인 국가와 야합해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비핵국에 대해서는 내가 핵을 사용 안 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겸손풀에 같지만 남한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그대로 바꾸어 쓰면요.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동맹해서 우리하고 대적하면 비핵국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향해 핵을 사용하겠다. 그 얘기를 명시한 겁니다. 그 얘기를. 이건 뭡니까? 핵 사용 전략이죠. 핵 사용. 이 핵 전략을 공부해 보면요. 저는 이제 이 가지고 박사를 한 사람이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1세대 억제 전략과 2세대 사용 전략이 있습니다. 네. 1세대 억제 전략에서는 핵을 디터런스 온리로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때는 가정하는 게 많이 달라요. 핵은 한번 쓰면 네가 나한테 핵 쓰면 나도 보복을 하기 때문에 대량 보복을 하기 때문에 너가 나가 다 함께 다 죽고 주변에 있는 전 인류도 다 함께 죽는 것이야. 그래서 핵 전쟁은 unfightable, 싸울 수도 없고 핵 전쟁은 unwinnable, 이길 수도 없고 핵무기는 unusable, 사용할 수도 없다. 다만 억제용일 뿐이다. 이게 1세대 핵 전략이에요. 근데 2세대에 넘어가면요. 아니 저쪽에서 핵 공격을 조그마한 핵 공격을 했는데 그걸 뭘 대량 공격을 해서 다 같이 죽을 필요는 뭐 있느냐. 조그마한 건 조그마한 전쟁으로 대응해서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기 시작하면서 2세대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술핵이 나온 거예요. 전술핵.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용 목표를 타격하는 저위력 소형 미사일들을 전술핵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이 여기 보세요. 1세대, 2세대 전략을 여기 다 담았어요. 다 담았어요. 자, 그래 놓고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제1차 NPR입니다. 핵태세 검토서예요. 그 안에 보면요. 북한이 2016년에는 상대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 이게 좀 유명한 NFU라고 하는 건데 No First Use. 핵을 내가 먼저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핵 전쟁을 방지하고 핵 세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꽤 필요한 조치예요. 니캉 내캉 둘 다 핵 보유국인데 네가 핵 사용 안 하면 그래 나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게. 이걸 함께 약속을 하고 있으면 핵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에는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북한이 또 이렇게 또 폼을 잡고 겸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금년
와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했죠. 4월 25일 날 북한 인민군 창설 90주년 때 김정은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억제이지만 필요하면 그 이외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무력의 사명은 전쟁 초기에 적의 전쟁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게 뭐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에 대한민국한테 핵을 먼저 사용하겠다. 이게 소위 선제 핵공격 불사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바뀌어 가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이준석이 탈익만 하고 앉았어요. 예? 정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2013년 이 법이 북한의 제1차 NPR이면 이번 9월 8일 나온 이 법은 이것도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이 법 이름이요.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핵무력 정책법. 이렇게 이제 제가 줄여서 썼습니다만 다른 거는 비슷합니다. 한번 이제 제2차 나오는데 뭐가 확 달라지냐면 제6조가 확 달라졌어요. 제6조를 보시면요. 이럴 때는 핵을 사용한다 하는 내용을 아예 노골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북한을 향해서 핵이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있었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첫째입니다. 둘째, 국가 지도부에 대해서 핵이든 뭐든 공격이 있는 경우 또는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 중요한 국가 전략 자산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있었거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 판단되는 경우가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에는 전쟁의 확전을 방지하고 일찍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나 판단되는 경우,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는데, 북한의 핵폐쇄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만이 독점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2013년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합쳐서 한번 보시라고요. 한 사람의 판단으로 지가 꼴리는 대로 판단하면 언제나 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상대가 핵을 사용했거나 안 했거나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예? 이 참 북한식 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요. 잠수함에 핵무기들이 탑재돼서 이제 억제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함장이 핵가닥 미치면 저거 발사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미국의 핵 발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잠수함에 중요한 장교들 몇 사람이 자기 암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암호를 다 한꺼번에 집어내야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정신적 착란이나 비정상적인 판단 때문에 핵이 함부로 발사될 수 있는 장치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예? 그런 위험이 싹 그냥 여기는 그대로 다 이런 방구 케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로 들어간 거 보세요. 지도부에 대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있거나 있다고 임박하다고 판단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수작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수작전. 이게 한국군, 미군이 참수작전을 자꾸 거론하니까 저쪽에서 신경이 바짝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하면 끔찍하기만 해봐. 핵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한 겁니다. 과민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참수작전 대응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조 2항에 보면, 3항에 보면요. 핵 지휘 체제, 핵 지휘 통제 체제가 위험에 빠질 때는 자동적으로 사전에 결정된 그 작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핵 타격을 반격을 한다. 핵 타격으로. 이렇게 돼.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정은 수령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핵 독점권을 다 주어놓고 만약 저게 기습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꼴까닥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타격한다. 우리 수령 좀 건드리지 마. 한눈에 그냥 다
아마 여러분도 제 설명 드리는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수준 이하의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세계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만 하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미리 보여드린 그 글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설명을 제가 목이 쉬도록 하지 않아도 그거 읽어보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저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치고 또 뭐 북한한테 뭐 때 필요하면 뒷돈도 대주고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강압도 필요하고 유화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발가벗고 농축 재처리도 못하고 잠재력도 없고 북한은 지금 이런 핵 전략까지 진화를 시키고 핵무력이 질량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계속 비핵화하면 뭐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비핵화 설득 당해다오. 이런 넉넉한 짓거리만을 지속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그 글에는 군비 통제의 그 예수님 스타일과 레이간 스타일이라고 두 스타일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이 너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하라. 근데 그 스타일로 핵 군축, 핵 군비 통제 협상을 해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레이간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레이간은 1970년대 소련이 막 그냥 대량으로 그 무시무시한 핵미사일 막 만드는데 그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이간이 딱 취임하고 나서 SDI 들어보셨죠? SDI 전략방어구상이라는 거. 이걸 하면 공중에다가 수천 개 소형 위성을 띄우고요. 그다음에 바다, 땅, 뭐 바닷속 입체적으로 그냥 방어 무기들을 쫙 깔아서 소련이 수백 개의 핵 무기를 동시에 쏘더라도 다 막아내겠다. 다 막아내겠다. 이런 거 막 미국 안에서 떠들썩했죠. 그게 가능이냐 한 일이냐 뭐. 근데 그거 듣지도 않고 레이간 대통령이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냥 예산 풀어가지고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가만보니 큰일 났거든요. 그거 만약 진짜 되면 소련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미국의 SDI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래가 막 돈을 막 끌어부었는데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이 가진 일방적인 무기가 되지 않는다. 부담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때는 협상이 돼요. 협상이 돼요. 우리도 북한을 그 단계로 끌어내는 방법이요. 매달리고 설득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핵 균형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당신들이 가진 수단으로 한반도에 핵 균형을 취하자.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전술핵을 재반입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요즘 새로 나온 그 공대지 이 미사일 같은 거 B-61-12 이런 거는 위력이 크지 않아요. 그렇게 방사능 오염이 크지 않고 그러나 땅속 깊이 있는 북한 시설들을 다 박살낼 수 있는 소위 벙커버스터 이제 핵무기죠. 그런 거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육지에 핵무기 오니 그렇게 정 싫으면 핵을 탑재한 미국 공격 잠수함이 동해 바다에 상시 배치를 하든지 그다음에 우리 저 한미 동맹 조약에 핵우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동 개입 조항도 없습니다. 나토에는 있고 북한하고 중국 사이의 조약에는 자동 개입이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하면 중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미 동맹 조약에는 그거 없습니다. 없는데도 우리가 걱정 안 한 이유는 그동안 한미 동맹이 튼튼했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다 손봐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핵 위협만큼 우리도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핵 균형을 먼저 갖추는 것이 당장은 이것이 위험성이 따르지만 그 위험성은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북한한테 계속 끌려가는 그 위험성에 비하면 훨씬 적다는 거. 예, 훨씬 적다는 거. 이건 저는 확신해요. 예, 제가 글에 조금 소개를 했지만 확신해요. 예, 그 길이라도 가자. 그게 결국은 멀리 보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북한이 그때 되면 야 이거 괜히 핵만 가지고 있는데 돈도 딸리고 뭐 모든 게 힘드는데 이건 남조선이 뭐 다 우리 거 다 그냥 상쇄 다 해버리면 이거 계속 유지하는데 돈만 들고 큰일 났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군비통제 핵 군비통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제 지론이고 신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에 정말로 경청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도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 얘 이거다 그러잖아요. 자, 뭐 이제 바보야 문제는 안 보야. 제가 여러분이 귀한 아이 첫애 나와서 이제 아장아장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횡단보도로 건너게 하겠습니까? 육교로 건너게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육교로 가지 않겠습니까? 횡단보도에도 신호등 있고 녹색 어머니들이 나와서 해주고 다 안전한 줄 알아요. 그러나 잘못되면 우리 아이가 죽을 수 있다. 육교는 조금 더 걸어서 다니는 게 불편하지만 저거는 절대로 안전하다. 안보라는 그런 문제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TV 나가서 막 안보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기하자 그래요. 누가요? 그럼 김 박사 시킨 대로 안 하면 내일 모레 몇 년 안에 전쟁 나는지 한번 내기하면 할까요? 그 내기에서는 저는 백발백중쳐요. 왜냐하면 전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90%, 뭐 80%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1%, 2% 전쟁 확률을 막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내기하면 판판이 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서 어쩌다가 제가 한번 이겨도 저는 돈 못 받아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망국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안보에 대하는 우리 마인드는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예?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